두 번째 수업으로 맥레이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맥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OSI 7계층 구조에서 봤을 때의 2계층 데이터 링크 컨트롤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링크 컨트롤은 사실상 안으로 들어가면은 두 개의 레이어로 다시 나눠지게 돼 있어요. 두 개의 레이어로 나눠져서 아래쪽이 주로 이제 맥, 미디움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레이어가 되고 그 위쪽이 데이터 링크 컨트롤이라는 레이어로 둘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계층은 둘로 나눠지고 오늘은 그 하단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피지컬 레이어는 본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에서는 다루지가 않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2계층 이상에 대해서 다루겠고요. 1계층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부분은 전자공학과의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과목들을 들으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는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은 베이직 터미널러지, 기본적인 좀 버케블러리들을 배우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설명할 주제인 미디움 액세스 컨트롤 혹은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맥이라고 부릅니다. 맥 계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려고 해요. 맥은 다양한 기법들로 나눠지는데 이제 랜덤 액세스, 컨트롤드 액세스, 채널라이제이션 이 세 가지 기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케블러리를 이제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IT 분야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야들마다 다양한 단어들을 쓰는데 우리 이 컴퓨터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통신 혹은 정보통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분야는 아예 그 사전들이 존재합니다. 사전이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단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지식으로 또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버케블러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다, 이런 의미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 단어 자체, 그리고 그 단어 자체의 의미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특정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설명을 할 때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게 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은 특정 장점이 있고 어떤 방법들은 특정 단점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에서 여러 단어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5가지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메시지, 두 번째로 샌더, 리시버, 미디움, 프로토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메시지는 송신하는 쪽에서 수신하는 쪽으로 전달하는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보는 것과 같이 텍스트, 넘버, 픽처, 사운드,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패킷, 데이터 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또 얘기가 갈리지만 현재 여기서는 이제 메시지란 단어로 통칭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메시지를 송신하는 쪽, 영어로 얘기하면 샌더가 있어요. 우리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주체들이 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보는 것과 같이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는 디바이스. 그래서 컴퓨터들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들이 있고요. 뭐 당연히 예전에 전화, 그 다음에 휴대전화와 같은 텔레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비디오 카메라 같은 기기들도 될 수 있겠죠. 리시버, 샌더가 보낸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이 이제 리시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컴퓨터를 포함한 다양한 장치들이 될 수 있고요. 샌더가 리시버에게 보낼 때에는 통신 매체가 필요합니다. 일기층에 해당하는 매체가 되겠고요. 이것이 유선이거나 대개 무선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뭐 전화선이라든지 구리동선, 케이블, 광섬유, 레이저, 무선 웨이브, 라디오 웨이브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송신단이 수신단에게 메시지를 미디움을 통해서 보내기 전, 보내는 중, 그리고 보낸 후에 작업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샌더가 미디움을 통해 리시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단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0과 1의 조합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중요하죠. 생김새에 대한, 포맷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보내는 쪽에서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뭐 추가적인 정보를 미리 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동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시버에서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또 동작들이 정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센더가 미디움을 통해 리시버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 자체의 형태, 보내기 전후에 대한 센더와 리시버의 동작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약속, 룰이라고도 얘기하고 전문용어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통신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잘 안 되면 너하고 나는 프로토콜이 안 맞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또 군이라든지 일단의 그 영화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 프로토콜을 정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특정 상황에 대처했을 때에 대한 규약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움은 통상 유선이거나 무선이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메시지는 0과 1의 조합을 띤 형태를 주로 얘기할 겁니다. 센더와 리시버는 컴퓨터가 되고요.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메시지에 대한 정의, 미디움을 통해서 어떻게 보낼 건지, 그리고 동작에 대한 부분을 정의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디렉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데이터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흘러가는 게 플로우죠. 그거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주된 단어는 심플렉스, 헬프 두플렉스, 풀 두플렉스가 되겠고요. 심플렉스인 경우에는 메인 프레임에서 모니터 이런 식으로 특정 A라는 디바이스에서 B라는 디바이스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 이걸 이제 심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청취자가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무대뽀적으로 이렇게 뿌려대는 것들을 우리가 심플렉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헬프 두플렉스 전에 풀 두플렉스를 얘기를 하면 두플렉스가 풀하다고 얘기하는데 풀 두플렉스는 가장 일상적인 우리 전화나 인터넷 통신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화를 할 때 말을 하면서 듣는 거를 동시에 하진 않지만 이렇게 싸우게 되면 동시에 하죠. 동시에 한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게임인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메시지를 받지만 제가 또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림으로써 뭔가를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전화를 사용할 때 풀두플렉스 방식을 사용하는데 동일 시점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정보가 동시에 갈 수 있는 거를 풀두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 이 심플렉스하고 풀두플렉스 사이에 존재하는 게 헬프두플렉스인데 지금은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옛날에 택시를 타면 이제 기사분들이 가만히 계실 때 어디선가 이렇게 돼요. 뭐 삐 그런 다음에 땡땡동 얼마, 땡땡동 얼마. 그럼 택시 기사님이 본인이 단추를 누른 다음에 본인의 번호를 대고 내가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통상 무전기, 워키토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면은 어떤 단추 같은 걸 눌러서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고 누군가가 발언권을 얻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즉 스테이션이나 통신 매체상으로 봤을 때에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 외에는 모두 다 들어야 되고 스테이션은 보낼 때에는 보내기만 해야 되고 받을 때에만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T0에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할 수 없고 송신 혹은 수신을 해야 되는 경우 우리는 헬프 두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플렉스, 그 다음에 헬프 두플렉스, 그 다음에 풀 두플렉스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피지컬 스트럭처라는 것은 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스테이션이 두 개가 있고 그 둘을 연결을 했죠. 우리가 스테이션을 그냥 점이라고 봤을 때 점에서 점을 한 줄로 연결한 겁니다. 이 한 줄은 둘이 유일하게 쓰는 거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심플렉스, 헬프 두플렉스, 풀 두플렉스로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서는 그냥 줄 자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멀티포인트는 포인트가 여러 개라는 얘기인데 자, 줄 하나가 있지요. 스테이션 3개와 메인 프레임이 각각 한 줄에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신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 줄에
여러 개의 점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멀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 디바이스 즉 점들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를 우리는 영어 단어 토폴로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양한 기법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메쉬, 스타, 버스, 링이 있어요. 뭐 단어 자체로만 보면 메쉬는 그물, 스타는 별, 버스는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요. 이렇게 줄을 버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동그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디바이스들이 존재할 때 이들을 어떤 식으로 줄로 연결할 것이냐의 대표적인 모양인데요. 토폴로지는 그래서 모양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날 토폴로지는 메쉬예요. 그물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죠. 왼쪽에 보게 되면 5개의 스테이션, 컴퓨터들이 있고요. 이것이 본인을 제외한 모든 스테이션과 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개의 노드가 스테이션이 있으니 한 스테이션은 다른 스테이션 4개에 대해서 줄 4개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방식을 통상 메쉬 중에서도 풀 메쉬라고 부르는데 통신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스테이션이 다른 스테이션에 대해서 전용의 데디케이티드 된 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겠어요? 통신을 할 때에 이 줄은 두 컴퓨터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 다른 컴퓨터들이 방해를 안 합니다. 따라서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을 연결한 줄이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합시다.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접 다른 스테이션으로 가는 건 실패하겠지만 다른 스테이션, 현재 줄이 끊어진 그 줄을 안 통하고 다른 스테이션을, 다른 줄을 경유하면 반드시 제가 상대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더불어서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전용의 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줄을 들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보안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스테이션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지금 5개니까 4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지만 줄을 가지고 있지만 뭐 100개의 스테이션을 연결한다 그러면 이렇게 풀메쉬로 했을 때 한 스테이션은 99개의 줄을 가져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도 힘들어요. 따라서 이런 풀메쉬는 안정적이고 성능은 좋지만 노드의 개수가 많아지면 불합리하고요. 그래서 안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네트워크들을 묶은 다음에 그 네트워크들을 다시 묶을 때 그 경우에 네트워크의 개수가 예를 들어 5개, 6개인데 그거를 연결한다? 풀메쉬는 안정적 성능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만들 때에 풀메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은 스타 혹은 트리 토폴로지예요. 말을 스타라고 얘기했는데 왜 또 트리란 단어를 같이 쓰느냐? 그림을 보면 사실 트리 같죠. 이게 뭔 트리입니까? 할 수 있지만 이 노란색 허브라는 장치를 나무의 뿌리의 시작점으로 잡았을 때 각각의 스테이션으로 내려가는 줄을 하나의 뿌리로 볼 수 있는 거죠. 뿌리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트리 아키텍처라고 하고 허브를 가운데다 두고 스테이션을 위로 올리면 별 모양처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스타라고도 얘기합니다. 특징은 뭡니까? 앞쪽에서의 풀메쉬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스테이션들, 즉 통신에 임하는 애들만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허브라고 부르는 중간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점은 뭐겠습니까? 스테이션이 늘어나도 각각의 스테이션이 가져야 될 줄은 한 줄밖에 없어요. 어디를 연결하면 되니까? 허브만 연결하면 되니까.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스테이션이 가져야 될 줄의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줄이 끊어진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스테이션은 통신을 못해요. 하지만 다른 스테이션들은 영향을 받지 않죠. 따라서 한 스테이션이나 한 링크가 분질러지고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스테이션들과 다른 줄은 이상이 없으니 안정적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을 따져봅시다. 단점을 따지면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허브라는 장치가 새로 추가로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바로 허브의 고장입니다. 허브가 고장이 나면 이 스테이션들은 통신이 두절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피지컬 토폴로지에서 멀티포인트라고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줄이 하나 있고요. 그 줄에서 한 줄씩 또 따서 스테이션들이 붙어 있어요. 브랜치를 만들다, 태핑을 한다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 기법인데 한 줄을 여러 개의 컴퓨터가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장점은 뭡니까? 줄을 쭉 깔고 가고요. 필요한 컴퓨터가 있으면 줄에다가 줄줄이 붙이면 돼요. 설치가 용이하고요. 특별한 장치도 필요 없고 줄의 개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단점은 뭡니까? 혹시 여기서 쥐라도 들어와서 여기를 먹어서 줄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통신은 두절됩니다. 따라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스타 토폴로지, 제목을 잘못 썼네요. 이 버스입니다. 버스 토폴로지인 경우에는 싸고 저렴하면서 설치가 용이한 장점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보는 것과 같이 오류가 발생을 하면 네트워크 전체가 두절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점, 이 점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려져 있는 건 요게 버스로 잘못되어 있는데 링입니다. 링 토폴로지는 그림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만드는 걸 보고 있죠. 그래요. 링 토폴로지는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원을 만듭니다. 원을 만드는데 사실상 앞쪽에서의 버스 방식에서 왼쪽 끝과 오른쪽을 연결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따라서 한 줄을 쭉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끝과 끝을 연결한 건데 장점은 버스 토폴로지에서의 장점이 그대로 온다고 보면 됩니다. 설치가 용이해요. 약간 강한 부분, 즉 보완이 버스 방식 대비 되는데 줄이 만약에 끊어지면 대부분의 그 링 토폴로지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요 끊어진 줄만 방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폴트에 강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줄이 끊어졌을 때에 왼쪽과 오른쪽에서 방어가 안 되면 줄이 전부 다 고장이 나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불합리한 단점으로 이 부분이 될 수 있고 줄을 하나를 공유한다는 거는 이 스테이션들이 경쟁적으로 이 줄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결국 충돌이 납니다. 줄이 하나잖아요. 한 줄을 통해 가지고 6개 노드가 뭔가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동시에 쏘면 당연히 한 줄이니까는 충돌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 소프트웨어적으로 특정 스테이션이 쏠 때에는 다른 스테이션은 듣기만 하는 일종의 헬프 두플릭스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줄의 효율, 속도가 저하되고요. 내가 쏘고 싶은 게 있지만 다른 스테이션들이 쏘고 나한테 권한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점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시스템은 다 장점이 있고요. 그에 반하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길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오타를 수정하면 요거는 이제 링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버스 토폴로지가 되겠습니다. 네 개의 토폴로지를 얘기했는데 당연히 네 개를 섞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허브가 존재하니 트리 혹은 스타 토폴로지인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각각의 줄에 또 멀티 포인트, 버스 방식으로 해가지고 세 개의 스테이션식을 섞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토폴로지는 컨비네이션이 가능하고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대부분 컨비네이션을 합니다. 이런 점들 이해하기 바랍니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줄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컴퓨터 네트워크를 지칭할 때에는 규모에 관련된 명칭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네트워크에 이제 카테고리가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LAN, 메트로폴리탄 에리어라고 부르는 MAN,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WAN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PAN,
밴드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고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로컬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로컬은 지역적으로 보는 것과 같이 하나의 방 혹은 이 방들이 연결되어 있는 층 혹은 이 층이 연결되어 있는 건물 혹은 그 건물들을 연결을 한 겁니다. 캠퍼스 규모. 경희대학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규모의 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랜은 대부분 한 소유주가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만들었을 때 조그만하게 방 안에 있거나 층을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짓거나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부분 이런 것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에 W가 붙으면 WLAN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와이어리스예요. 그러면 와이어리스 랜의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항상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있죠. 원래 와이파이는 단체 이름입니다. 그리고 와이어리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는 규모에 대한 단어인데 혼용이 돼가지고 뒤죽박죽으로 쓰이는 감은 있죠. 결국 이제 와이파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 와이파이라는 기술로 우리가 통치하는 것은 이렇게 와이어리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네트워크이고요. 뭐 길이로 따진다 그러면은 50m 한도 너무 크죠? 사실은 뻥 뚫린 곳에서 어떠한 장치하고도 혼선이 없을 때 뭐 50m, 100m 얘기를 하지만 뭐 아파트 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역 이런 걸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지칭합니다.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는 이름 그대로 메트로 도시예요. 결국은 경희대학교가 국제 캠퍼스가 있는데 기흥 쪽에 있죠. 그리고 기흥이란 도시가 또 하나 있는 겁니다. 뭔 소리입니까? 랜들이 모여서 도시만한 규모가 이루어질 때 서울시, 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도 될 수 있고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도시 규모의 네트워크, 메트로폴리탄 에리어의 네트워크이라고 합니다. 랜을 연결한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랜이라는 것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맨을 만들었네요. 그러면은 와이드 에리어는 더 큰 것, 즉 맨들을 모은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좀 단어가 달라지는데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통칭 랜과 랜을 연결하거나 맨과 맨을 연결하는 큰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줄을 통상 얘기해요. 와이드한 규모의 와이드한 규모에 대해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면 이제 전용선 뭐 이런 단어들을 좀 듣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와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하나의 랜들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국통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네트워크를 임대합니다. 우리만 쓰는 거예요. 통상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기술을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주고받는 뭐 서비스와 트래픽이야 랜과 맨과 완이 다르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네트워크의 규모적인 입장에서의 다양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토폴로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이들은 하이브리드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랜이 있어요. 랜들이 모여서 맨이 되겠죠. 그리고 랜과 랜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맨과 맨을 연결할 때 우리는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의 줄의 기술을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랜하고 맨하고 와는 당연히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동통신인 경우에는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시 규모. 원래 이동통신은 이 뻥 뚫린 지역에서 장애물이 없다 그러면은 뭐 10km 이렇게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기술이에요. 단지 대용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제공하는 건데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3세대, 4세대, 5세대 이동통신은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무선 측면에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기술이 있어요. A와 B를 이렇게 무선으로 줄처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산에서 산으로 혹은 사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 사이 혹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유선줄을 댈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무선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랜도
유선과 무선이 있고요. 랜도 유무선이 있고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도 유무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랜보다 작은 건 무엇이 있을까요? 블루투스를 많이 쓰잖아요. 블루투스가 어떤 용도입니까? 휴대폰과 이어폰, 컴퓨터와 키보드 이런 정도예요. 거리로 생각을 해보면 한 몇 발자국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이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그마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퍼스널 에리어, 개인 규모의 네트워크이다라고 얘기해서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같은 블루투스인데 최근에는 뭐 혈당을 잰다든지 뭐 기타 등지 심박수를 잰다든지 와치인 경우에도 의료 목적으로 이 피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주로 센서들로부터 측정을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디 에리어 네트워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랜보다 작은 규모는 퍼스널 에리어, 바디 에리어가 있고요. 대표적인 기술은 무선랜이 아닌 그거보다 작은 곳을 커버하는 블루투스가 있어요. 와이드 에리어보다 큰 건 뭐 있을까요? 좀 극단을 향하면 우리가 영화 뭐 마르스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항성 간 통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통해 가지고 로켓도 쏘아 올리고 화성이나 금성에 보내놓은 로봇으로부터 정보를 받죠. 이런 식으로 항성 간 인터테레스티얼 커뮤니케이션 이런 기술들도 충분히 존재를 하니 결국은 로컬 에리어, 맨, 완 이상도 있고 랜 이하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는 표준이라는 단어예요. 표준은 왜 나왔느냐? OSI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네트워킹, 우리의 컴퓨터 네트워킹은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이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할 건지 메시지와 프로토콜을 명시하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by law에 해당하는 스탠다드입니다. 통상 우리가 이동통신을 바라봤을 때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화웨이도 그렇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휴대폰을 만들고 있어요. 통신장치도 5개 정도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통신장치를 만듭니다. 이 통신장치들이 모두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만든 사람이 다르더라도 통신이 돼야 돼요.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이동통신이 by law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통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de facto 스탠다드가 있어요. 실효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겁니다. 아무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쓰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거기에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아래 한글이 돌아가지 않으면 문서를 주고받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와 프로그램과 아래 한글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러라고 법을 쓴 적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de facto 스탠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신 기술은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써서 표준이 되는 de facto 스탠다드 혹은 표준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문서에 있는 거를 구현한 by law에 해당하는 스탠다드를 사람들이 쓰게 된다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맥에 대한 오버뷰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미디움 액세스 컨트롤 기능이란 무엇이냐? OSI 7계층에서 우리가 데이터 링크의 계층이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한 피지컬, 그 위에서 에러 검출 및 복구와 흐름 제어,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원천적인 기술을 맥에서는 지원을 해요. 봅시다. 맥은 통상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 미디어 액세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세 가지 기술로 캐테고라이즈 합니다. 랜덤 액세스, 컨트롤드 액세스, 채널라이제이션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앞쪽에서 우리가 버케블러리에서 송신단과 수신산 사이의 약속이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이제 프로토콜이란 단어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랜덤 액세스, 컨트롤드 액세스, 채널라이제이션이 일종의 좀 추상적인 동작 원리를 설명한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CSMA-CA를 구현한 기술이 무선랜이고요.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거죠. CSMA-CD를 구현한 기술이 통상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이더넷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청론에 해당하는 개념을 좀 설명하겠고요. 구체적인 강론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울 부분은 이제 랜덤 액세스입니다. 이름이 얘기하듯이 액세스, 접근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게? 랜덤, 알아서 독립적으로, 분산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분명히 우리가 줄이 있고요. 그 줄에 두 개, 포인트 투 포인트, 혹은 여러 개, 멀티 포인트나 버스 방식으로 스테이션을 연결들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랜덤 액세스는 무엇입니까? 앞쪽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우리가 버스 방식을 한번 볼까요? 버스 방식이 있고 스테이션들이 여기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디움 액세스 컨트롤에서 미디움은 뭡니까? 줄이에요. 줄을 누가 액세스합니까? 스테이션들입니다. 즉, 줄이 하나인데 이 줄을 여러 개의 스테이션들 중에서 통신을 하고자 하는 스테이션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입니다. 랜덤 액세스는 단순해요. 쏘고 싶은, 즉 송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송신을 하고자 하는 스테이션이 있으면 그냥 본인이 쏩니다. 분산 처리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는데 랜덤 액세스 방식에서는 중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중재하는 스테이션이 없어요. 모두 다가 독립적이고 모두 다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어떤 스테이션이 송신해야 될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럼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그냥 쏘면 돼요. 당연히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충돌이라는 게 벌어질 텐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시작하도록 하지요. 따라서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 단순합니다. 본인이 쏠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정해진 규칙에 의거 쏩니다. 독립적으로 쏩니다. 다른 스테이션들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쏠 게 있으면 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통신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으니 알로하입니다. 알로하라는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와이에서 만들었어요. 하와이 유니버시티에서 1970년대 만들었고요. 왜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느낌이 팍 와야 되는데 하와이는 굉장히 많은 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섬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줄을 물밑으로 집어넣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결국은 하와이에 있는 섬들이 무선으로 통신을 하게 되었었고요. 당시로서는 보낼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알로하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그림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스테이션 1이 쏠 데이터가 있습니까? 쏩니다. 이후에 쏠 게 또 있어요? 또 쏴요. 스테이션 수도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쏩니다. 보낼 거 있으면 또 쏴요. 즉, 알로하는 본인이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쏴요. 만약에 에러가 났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응답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 그럼 몇 번 더 시도해 봐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1970년대입니다. 섬과 섬 사이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뭐 유튜브를 보지도 않았고요. 카카오톡을 하지도 않았어요. 간헐적으로 소량의 데이터들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데이터량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화된 시스템도 큰 문제 없이 동작을 했었던 거죠. 문제는 뭡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스테이션 4개가 다른 스테이션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동시에 쏴버려서 충돌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메시지가 시작하고 끝난다가 아니고 일정 시간대의 메시지들이 겹치면 이 모든 메시지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충돌이 나서 다 오류가 나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알로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는지를 설명을 했고 문제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한 알로하 보는 것과 같이 박스들과 화살표들로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통상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로하를 플로우 차트로 그려본 거예요. K는 제로다. K는 number of attempt입니다.
몇 번 시도해봐서 응답이 오면 잘 갔구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에러가 났네. 약간의 뭐 에러 검출 및 복구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K라는 변수를 뒀어요. 그래서 스테이션이 보낼 때가 데이터가 있으면 K를 0으로 해서 아직 재전송이라든지 뭐 시도를 안 한 거죠. 일단 보냅니다. 보내고 봐요. 다른 스테이션 생각 안 해요. 그리고 2 곱하기 TP만큼의 시간을 기다린다 그러는데 P는 propagation time이라고 불러서 상대방한테 즉 리시버에게 쏘는 그래서 리시버가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리시버로부터 오는 응답이 와요. 잘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같으니 2 곱하기 TP로 했죠. 우아하게 얘기하면 라운드 트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본인이 메시지를 보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에크라고 부르는 게 에크놀로지 응답이에요. 응답이 왔네요. 큰 문제 없어요. 그러면 석세스라고 간주하고 송신을 중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응답이 정해진 시간 안에 오지 않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false예요. 응답이 안 왔어요. K는 K 플러스 1. 즉, 내가 정해진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노력하겠어. 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자, 여기서 K 값이 Kmax보다 큰지를 판단합니다. Kmax는 재전송을, 즉, 응답이 안 왔을 때 내가 몇 번 시도할 건지에 대한 최대값이에요. 이게 아직 안 왔다면 우리는 한 번 쏘고 더 해볼 의사가 있으니 R 값을, 즉, 랜덤 넘버를 골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테이션들이 동시에 쐈기 때문에 트랜스미션을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예요. 정해진 값만큼 뒤로 가면 또 에러들을 유발할 테니 랜덤 값을 만들어서 일단 충돌을 회피해 보는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다시 한번 전송을 하고요. 성공적으로 받았으면 끝이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값까지 재전송을 해보다가 실패합니다. 이런 식으로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은 다른 스테이션을 배려하지 않아요. 정보 없어요. 그냥 쏘고 싶으면 쏘는 거예요. 충돌은 피할 수가 없겠죠. 충돌이 발생을 하면은 백오프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쉬었다가 다시 시도하고 최대한 시도를 했는데 안 되면 포기합니다. 따라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 시스템이에요. 맞는 시스템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중앙 통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품질, 즉 어느 시간 안에 반드시 이 메시지는 갈 것이다 이런 거를 보장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가 소량인 경우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썼었던 시스템이다 라는 점을 잊지 맙시다. 성능 개선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줄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에러는 없도록 하자. 에러는 피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꼬리에 꼬리는 물지 말자라는 스킴이 나왔고요. 그 스킴이 슬로티드 알로하입니다. 슬롯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획을 나눠놓은 것을 통신에서 슬롯이라고 하고요. 앞쪽에서의 그림과 이 그림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메시지들이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이렇게 맞췄어요. 따라서 뭡니까? 에러가 나면 이 안에서만 에러가 나는 거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통신을 불능 상태에 만드는 것은 우리가 피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알로하 방식 대비 성능 개선 효과는 굉장히 커요. 필요한 기술, 즉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맞춰야 돼요. 스테이션들끼리. 1970년도에 GPS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슬로티드 알로하는 이렇게 메시지를 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맞췄다. 그래서 충돌을 줄였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로하가 무선에서 많이 쓰였고요. 이거 괜찮은 것 같네 라고 생각했던 집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키는데요. 무슨 기술이 추가가 됐느냐? 알로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장치들 간에 그것도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충돌을 이해한다는 것, 즉 다른 장치들이 쏘고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충돌이라는 건 결국 다른 장치가 쏠 때 내가 쏘는 걸 얘기하니 다른 장치가 쏘고 있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충돌을 줄일 수가 있는데
알로하 같은 무선 기술들 뻥 뚫린 곳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송신을 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시기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유선 쪽에서 이런 대규모의 데이터 통신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는데 그때 탄생한 기술이 CSMA 기술입니다. CSMA는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예요. Multiple Access. 즉 미디움의 액세스를 하는데 멀티플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할 거예요. 한 가지 기술이 추가가 됐으니 캐리어를 센스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 listen before talk이라는 것 혹은 sense before transmission인데 일단 가정이 제한된 길이의 유선 케이블이고요. 그 경우에 내가 메시지를 케이블에 싣기 전에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신호가 있으면 누군가가 데이터를 쏘고 있다고 간주해서 본인은 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런 신호가 없네요. 그렇다 그러면 케이블이 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때 데이터를 전송하면 됩니다. 단순하죠? 쏘기 전에 듣는다. 하지만 이 기술이 굉장히 기묘하게 먹힙니다. 지금 보는 그림이 CSMA 기술을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줄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네요. A, B, C, D 4개의 스테이션이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타임이고 화살표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B가 이 시점에서 메시지를 쏩니다. T1에서 약간 밑에다 그렸네요. 그러면 우리가 빛도 속도가 있는데 당연히 줄에 메시지가 타고 간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도 쭉 퍼져 나가네요. 불상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C가 메시지를 쏠 때에 결국은 언제 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C는 일단 이 줄에 누군가가 무엇을 보냈는지를 봐요. 그래서 보이면 다른 사람이 쏘고 있네? 그러면 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돌 확률을 줄이는 것인데 지금의 그림은 사실은 충돌이 나는 그림을 그렸어요. 충돌을 줄였지만 피하진 못해요. 그래서 C는 보게 되면은 B에서 쏜 T1에 쏜 메시지가 아직도 안 오고 쭉 오고 있어요. 근데 T2는 B에서 보낸 시그널이 C한테 아직 오지 않았는데 C는 결국은 이 시점에서 케이블을 본 거예요. 아무도 쏘지 않네? 만약에 C가 T2가 아닌 조금 더 지난 시간 요 회색 부분에서 쏘고자 했다면 B에서 쏜 시그널이 오고 있구나. 내가 기다려야겠어. 그리고 충돌을 회피했겠죠. 지금은 C가 T2에서 메시지를 쏘기 전에 케이블을 봤는데 아무런 신호가 보이지 않네요. 어떻게 합니까? 쏩니다. 결국은 C가 보낸 메시지가 왼쪽 오른쪽으로 퍼져 나가고요. B가 보낸 메시지는 결국은 C가 T2가 지난 이 시점에서 메시지를 받겠죠. 뭔 소리입니까? 이후로는 B의 시그널과 B가 쏜 신호와 C가 쏜 신호가 이 버스 줄에 다 뒤죽박죽으로 섞였어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다 깨져버린 겁니다.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따라서 CSMA인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쏘기 전에는 이 채널에, 미디움에 누가 보낸 것이 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누가 쏘는 게 있다 그러면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충돌은 줄였는데 문제는 쏘기 시작을 하면 케이블을 보지는 않아요. 결국은 B는 본인의 메시지 전송이 끝날 때까지 갑니다. 이 시점이 되겠네요. C도 본인의 메시지 전송이 끝날 때까지 갑니다. 이 시점이에요. 결국은 T1, B가 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낸 것 다 깨졌으니 C가 보낸 메시지가 끝때 여기 A까지 가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케이블은 모두 다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CSMA는 쏘기 전에 채널을 봄으로써 충돌 확률을 줄이기는 했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쏘기 시작하면 채널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파 지연이 발생을 해가지고 한 케이블에 신호가 늦게 오는 것을 미싱한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에러를 겪게 됩니다. 지금 알로하 슬로티드 알로하 CSMA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멍청해 보이고 조금 단순해 보이지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널에서 정보를 얼마만큼 동안 기다려야지 불상사를 회피할 수 있느냐를 계산하면 결국 줄의 끝에 있는 A가 줄의 끝에 있는 D에게 메시지를 쏴서 도착하는데 그 신호가 도착하는 최초의 시점, 이것이 통상 우리가 이 케이블에서의 propagation delay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propagation delay만큼 기다리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어딘가에서 쏜 신호를 내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 상황에서 같이 그냥 충돌시켜버리는, 그거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거꾸로 A던 B던 C던 D던 이 propagation delay만큼은 항상 듣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캐리어를 센스한다고 그랬고, 캐리어를 센스하다가 안 쏘면 내가 쏠 것이 있을 때 캐리어를 센스하다가 남이 안 쏘네? 그러면 내가 이제 쏘는 그 방식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법은 one persistent, 확률 계수 1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채널을 끊임없이 내가 보고 있다가, 왜냐면 보낼 게 있기 때문에 채널이 B네요. 이게 누군가가 통신 채널을 통해서 뭔가를 보내면 비지하다고 얘기하는데, 비지 그리고 쏘지 않으면 아이들,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다가 이제 아무도 안 쏴요. 그래서 제가 쏩니다. 아무도 안 쏘다가 B면 확률 1로 반드시 보낸다예요. 두 번째 방식을 봅시다. 센싱 하다가 채널이 비지하네. 잠시 쉬어요. 랜덤하게. 또 왔는데 또 비지해요. 랜덤하게 쉬었어요. 왔네요. 아무도 안 쏴요. 쏴야겠구나. 하이브리드 형태가 또 존재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봐서 끝나는 시점은 알아요. 하지만 이때 모두가 동시에 다 같이 쏘면 충돌이 벌어질 테니 랜덤하게 한번 뛰고 난 다음에 쏜다. 이런 개념. 조금 복잡하게 돼 있지만 기본 철학은 끊임없이 보다가 쉬고 랜덤하게 해서 운이 좋은 애가 있으면은 쏜다. P persistent라고 부르는데, 통상 우리가 CSMA에서 채널이 비지한 상태에서 아이들로 갔을 때 이걸 디텍트해서 쏘는 기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장단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봅시다. 끊임없이 보고 있다가 바로 쏠 테니까 지연 효과에서는 제일 좋겠죠. 지연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끊임없이 볼 테니 회로를 구동해야 되고, 이로 인한 전력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바로 쏘면 여기서 얘기한 것들처럼 충돌이 날 수가 있으니 충돌 확률은 높아져요. 이렇게 하면 회로도 덜 쓰니까 전력 소모도 줄겠죠. 뜨문뜨문 검사하니 충돌도 피할 거예요. 하지만 지연은, 즉 내가 긴급하게 써야 될 메시지라 그러면은 바로 나가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앞쪽에서 우리가 버케블러리와 다양성을 설명했는데 다 장단이 있는 거예요. 다 장단이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CSMA는 채널이 비지했을 때에서 아이들로 갈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해야 될지를 또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one persistent, non persistent, P persistent에 대한 거를 플로우 차트로 그린 거예요. 앞쪽에서 말로 설명을 했으니까 잘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CSMA는 나름 의미가 있었어요. 나름 의미가 있었는데 대규모로 상용화를 하진 않았고요. 대규모로 상용을 한 기술은 CSMA/CD입니다.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는 동일하고요. 컬리전을 디텍트해요. 앞쪽에서 쏘기 전에 읽어서 충돌을 줄인 건 좋았다. 문제는 쏘고 난 다음에 대해서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충돌이 나는 거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요거를 계산한 겁니다. 요 문제점을 계산한 것이 CSMA CD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림으로 바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A가 T1에 쐈어요. T1에는 B, C, D 아무도 전송을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T1에서 쏜 메시지의 신호가 쭉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타고 전파 지연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C는 근데 이 경우에 A에서 쏜 것이 맥시멈 지연 시간인 D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C는
본인이 쏘고 싶은 것이 발생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는 A의 신호가 검출이 되지 않으니까 나도 그러면은 데이터를 쏴도 되겠어 라고 판단을 하고 전송을 시작한 거죠. 문제는 A의 신호가 결국은 C의 신호하고 섞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때 섞이겠죠. 이제부터 이 케이블은 무용지물이며 A가 쏜 것과 C가 쏜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CSMA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와 C는 본인이 송신을 하면서 그거를 듣고 있어요. 따라서 A가 쏜 신호가 C에 도착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쏘고 있는 거하고 다른 신호가 들어오네. 둘이 합쳐졌으니까 다른 신호겠죠. 이때 CSMA CD는 이 컬리전을 디텍트 하고요. 전송을 중지합니다. 마찬가지로 C가 쏜 신호가 A에 도착한 이 시점에서 A도 내가 쏜 거하고 다른 거가 섞였네. 그러면 전송을 중지합니다. 물론 T1부터 이 시간까지의 케이블에 주고받은 모든 건 기비지 쓰레기가 되겠지만 조기에 컬리전을 디텍트하고 막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시간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SMA CD는 쏘기 전에 듣고 쏘면서 듣는 요 기술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통상 초고속 인터넷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컴퓨터들 연결하는 거 집에서 많이 봐요. 유무선 공유기하고도 그러한 이더넷이라는 유선 통신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아직도 이 기술은 기반 기술로 쓰이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한 것을 플로우 차트로 그린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앞쪽에서 뭐 CSMA를 설명했을 때하고 다르게 조금씩 복잡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제이밍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충돌이 발생을 하면 사실 멈추는 거에서 끝내지 않고요. 제이밍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의미 없지만 확실하게 깨버리는 일종의 쓰레기를 더 강화시키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정보를 확실하게 주고받아서 완전히 망가뜨려졌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밍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부분입니다. CSMA CD는 유선 통신망에서 굉장히 히트를 쳐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무선으로 돌아옵니다. 섬들을 연결했었던 그 알로하가 결국은 사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들을 가까이에서 연결하는 와이어리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쪽으로 유입이 돼요. 문제점은 무선에서는 자기가 보내고 있는 것을 동시에 듣는 행위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CSMA CA의 CA A는 어보이던스고요. C는 컬리전입니다. 피해요. 뭘 피해요? 충돌을 디텍트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좀 피해보는 겁니다. 컬리전을 어보이드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랜덤 액세스 기술을 설명을 할 때 보낼 것이 있으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보냈어요. CSMA CA는 수신단하고 하는 작업이 추가됩니다. 이 작업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얘부터 먼저 보는 게 맞는데 A 컴퓨터, B 컴퓨터, C 컴퓨터, D 컴퓨터가 있어요. 앞쪽에 있었던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죠? 단 앞쪽에 CSMA CD는 유선 줄이었고요. 줄이 없습니다. 무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 컴퓨터가 B 컴퓨터하고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외에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갔으니 A가 B에게 request to send라는 RTS 메시지를 보내고요. B가 A에게 clear to send라는 CTS를 보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데이터를 잘 받은 B는 A에게 echo 메시지를 보내게 돼 있어요. 보내고 받겠다. 내가 데이터를 보낼 거야. 응, 그래 보내. 잘 받았어. 별 큰 차이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차이점은 B에서 시작한 CTS가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쏘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이 다른 스테이션이 쏘는 거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보이드, 피하는 노력을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A는 B에게 내가 너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라고 외쳤지만 사실 이 무선 메시지는 옆으로 쭉쭉 퍼져나가요.
결국은 그림상으로는 안 그렇지만 C나 D도 들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B가 A에게 마치 응답하는 CTS를 보내지만 이 B가 보내는 메시지는 무선에서 C나 D에게도 다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 A하고 B가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알린 거예요. 우리끼리 통신을 할 거니까 너희는 Non-Allocation Vector라고 부릅니다. 통신을 들어오지 마. 따라서 RTS가 가고 CTS가 지나가면 다른 애들한테 충분히 알렸다고 판단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B가 에크를 보내게 되면 다른 노드들도 에크를 받게 될 테니까 결국은 쟤네들이 통신이 끊어졌구나. 나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겠어.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CSMA CA는 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느냐? A라는 컴퓨터가 가운데 있을 때 B 컴퓨터와 C 컴퓨터가 떨어져 있다고 봅시다. B가 보낸 메시지가 A에게 도착은 하지만 C까지는 안 갈 수가 있어요. 즉 B가 A에게 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C는 몰라요. 결국은 B가 A에게 내가 너한테 쏠 게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A가 B에게 그래 그럼 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B에서 쏜 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A, C에게도 너도 들어. 나 이제부터 B하고 통신할 거야. 너는 이 주파수 쓰지 마. 라고 얘기하는 효과하고 같다는 거죠. 거리적으로도 그렇지만 B하고 C 사이에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 바깥에 있는 A가 B, C하고 통신을 하면 A, B 간의 통신은 AC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히든 스테이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줄을 공유지 않고 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거리감에 의해서 캐리어를 디텍트하는 게 컬리전을 디텍트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CSMA CA는 메시지들을 주고받음으로써 주변에 있는 노드들에게 알린 거예요. 우리의 통신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것을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가 보고 있는 것처럼 길어졌는데 결국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길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내가 무선 채널을 바라보고 있다가 비어 있을 때에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CSMA에서 우리가 원 퍼시스턴트 하는 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RTS, CTS 메시지는 채널이 놀고 있는 거를 확인하는 CSMA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기서 RTS도 보내고 또 CTS를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작은 구간 안에 작은 RTS하고 CTS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런 거 우리가 컨텐션 윈도우라고 얘기를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은 CSMA CA는 보는 것과 같이 무선 구간에서 RTS, CTS와 ECR라는 메시지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에러를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것을 하지만 없앨 수는 없어요. 결국은 A, B, C, D 중에 C 혹은 D가 CTS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받은 바 없어. 라고 해서 본인이 통신에 개입을 할 수 있고요. 결국은 통신 시스템에서 에러가 있느냐 없느냐 0 아니면 1이라고 답하라고 그런다면 1입니다. 에러가 없는 시스템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결국 에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어보이드를 하기는 하지만 fully 어보이드 하지 못해요. 결국은 어보이드를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지 어보이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랜덤 액세스를 설명했습니다. 상대방하고 대화 없이 본인이 쏠 거를 쏘고 응답만 받던 방식에서 결국은 RTS, CTS라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CSMA CA까지 왔는데 최초에 1970년대 알로아가 있었고요. 성능 개선을 위해서 슬로티드 알로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쏘기 전에 듣는 기법으로 CSMA가 만들어졌죠. 이걸 가지고 상용화의 꽃을 피운 유무선 공유기에 들어가는 유선줄, 이더넷,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하게 했던 CSMA CD가 탄생을 한 거고요. 무선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컬리전을 디텍트하는 게 어려운지라 추가적인 메시지를 사용을 해서 무선랜을 가용하게 만든 CSMA CA까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ontrolled Access 프로토콜입니다. 랜덤 액세스를 얘기할 때 모두가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라고 얘기를 했어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컨트롤드 액세스는 중앙 통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통제자의 명령을 받으면서 통신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스테이션들이 존재를 해서 이 스테이션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건데 완전히 별도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컨트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스테이션들 중에서 누군가가 중앙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통신을 하자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설명할 기법은 리저베이션입니다. 예약하는 거예요. 뭐 느낌이 팍 오죠?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쏘겠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네가 쏴라. 뭐 이런 것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1, 2, 3, 4, 5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통상 뭐 비컨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5개의 노드가 있을 때 이 메시지가 지나간 다음에 누가 송신 권한을 갖느냐는 거죠. 1번 노드, 3번 노드, 4번 노드가 순차적으로 쏠 수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1이 쏘고요, 3이 쏘고요, 4가 쏴요. 다른 장치들은 듣기만 합니다. 충돌이 있지가 않죠. 그리고 1번이 쏘는 걸로 되면 또 1번이 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쏘는 시간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미디움을 누가 얼마만큼 쓸 건지에 대한 정보를 항상 이렇게 누군가가 관리해서 뿌려줘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송신을 하니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죠. 단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바로 쏠 수 없어요. 예약도 해야 되고요. 예약이 돼서 내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연 시간의 증가예요. 따라서 모든 통신 시스템이 장단점이 있어요. 리저베이션인 경우에 충돌이 없어진다라는 장점은 있고 채널을 꽉꽉 채워서 쓸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충돌이 없으니까. 단점은 내가 쏘고 싶을 때 못 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폴링이에요. 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쉽죠. 프라이머리라는 장치가 있을 때 A하고 B 장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가 외친 거예요. 서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야 B 너 살아있니? 준비됐으면 나한테 알려줘. 예, 저 준비됐습니다. 데이터 받아라. 잘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A 너 나한테 데이터 보낼 거 있어? 없는데요. 그래? 그럼 B 너는 여기 있습니다. 잘 받았어. 즉 스테이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보낼 게 있는데 준비됐니? 받아. 네가 나한테 보낼 게 있어? 보내. 이런 식으로 중앙 통제자가 존재를 해서 노드들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본인이 받기도 하는 이런 기법이 우리가 폴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점은 그래요. 폴링하는 이 프라이머리 장치들이 스테이션들에게 물어보고 받고 물어보고 받게 할 테니 당연히 비슷하게 리저베이션도 그렇지만 에러가 없어요. 충돌이 거의 없죠. 따라서 미디움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쳐다보면 폴링을 했는데 보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것들 자체를 주고받는 것도 이 미디움을 낭비한 거예요. 또한 리저베이션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내가 바로 보내야 될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바로 보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지연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컨트롤드 액세스 스킴들은 대부분 이 지연이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토큰 패싱. 토큰 패싱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토큰을 주고받는다인데 토큰이라는 게 이 권한을 얘기를 해요. 물리적인 토큰이 동전 같은 것들도 존재했었지만 즉 통상 링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각각 돌아가면서 발언권을 갖는 겁니다. 이게 헬프 두플릭스스럽기도 하고 앞쪽에서 링 설명할 때 이미 나왔어요. 1번이 본인이 발언권이 있어요. 토큰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마쳤어요. 이에게 전달을 해요. 이가 받았어요. 송신을 했어요. 마쳤어요. 사에게 줍니다. 이게 뱅글뱅글 돌아요. 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동작을 할 수 있고 뭐 버스 방식에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스타로 되어 있는 장치에서도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에러 없이 필요한 만큼씩 필요하고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3번이 본인이 쏘고 싶을 때에는 1번, 2번, 4번 다 기다려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쏘고 싶은 거를 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채널 효율도 좋고 충돌도 없는 그런 장점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컨트롤드 액세스 스키만 또 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채널라이제이션 스킴입니다. 채널라이제이션인 경우에는 전작가의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상당량 다루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정해진 유선이든 무선이든 미디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라는 건데, 즉 접근이라는 것은 멀티플 액세스,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 자원을 수많은 노드들, 멀티플한 노드들, 멀티플한 스테이션이 어떻게 쉐어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FDMA하고 TDMA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FDMA입니다. 프리퀀시를 디바이드해서 멀티플한 애들이 접근하게 한다. 주파수예요, 주파수. 말 그대로. 그림으로 가볼까요? 현재 우리가 주파수가 4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시다. 주파수는 여러분들 물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주파수라는 게 뭐예요? 뭐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기가헤르츠. 뭐 F1부터 F2 사이에 뭐 100메가헤르츠만큼의 양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그 프리퀀시 주파수가 되겠고요. 우리가 무선에서 혹은 유선에서 이게 이제 시간이라 그러면 주파수를 특정 시작 주파수 대역부터 끝나는 주파수 대역들을 이렇게 4개를 나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통신을 하고 싶으면 이 주파수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현재는 스테이션 1은 파란색 주파수, 스테이션 2는 주황색 주파수, 스테이션 3는 하얀색 주파수, 스테이션 4는 노란색 주파수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는 것과 같이 주파수를 주어버리고 네가 이 주파수를 전용으로 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동작을 했던 것이 과거의 전화기들이에요. 주파수를 줍니다. 필요한 만큼 써라고 하죠. 필요한 만큼 뭡니까?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 특정 주파수를 잡고 필요한 만큼 씁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버릇이 뭡니까? 우리가 음성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 단위 가공을 합니다. 주파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주파수를 얼마만큼, 즉 시간만큼 썼는지를 보고 과금을 한 거죠. 돈을 내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선이든 무선이든 미디움이 있을 때 프리퀀시라고 부르는 물리적인 것에서 나눈 것을 FDMA라고 부릅니다. FDMA는 아날로그 기술 때부터 존재를 했어요. 아날로그 차원에서 주파수 기술을 나눈, 그리고 이동통신을 했던 것이 1세대 이동통신이었는데, 주파수를 이렇게 누니까 주파수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하나의 주파수를 한 사람이 너무 비싸게 쓰니까는 많이 쓰지도 못하고 좀 아깝잖아요. 보낼 데이터량도 이게 좀 아쉽고. 디지털 기술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들어보세요. 사람의 음성이 끊임없이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음성이 끊임없이 가는 걸 아날로그에서는 쭉 말을 진짜 보낸 거예요. 끊임없이 보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kbps/s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속도로 계산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4kbps/s를 전송할 수 있는 줄에다가 1kbps/s를 4명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의 음성을 일정 단위로 쪼개요. 예를 들어서 20ms로. 그리고 20ms로 쪼갠 거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게 20ms인데 이거를 압축해버려요. 그래서 4배 빠른 네트워크에 보내버립니다. 그럼 네트워크에서는 20ms가 아니고 얼마 만에 갑니까? 5ms에 가는 거죠. 받았어요. 다시 풀어가지고 사람의 귀에다가는 풀린 20ms 시간 동안 들려줍니다. 따라서 디지털 변환이 필요해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속도가 느린데 이 속도가 느린 것을 디지털로 만든 다음에 굉장히 빠른 채널에다가 실어보내요. 그리고 상대방은 다시 이걸 풀어서 느린 속도로 듣게 하죠. 사실은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압축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음성전화를 예를 들었는데 음성전화인 경우에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들리는 사람의 귀까지 100ms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라는 거면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디텍트를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압축을 해서 초고속 네트워크에 통해서 보내버리고 그 사람의 귀에 다시 풀려서 들려주는데 100ms 안에 끝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시간 안에서 A 구간은 네가, B 구간은 네가, C 구간은 네가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타임 안에서 요 네 개만 봤을 때 첫 번째 슬롯은 스테이션 1이, 두 번째 슬롯은 스테이션 2가, 세 번째 슬롯은 스테이션 3가, 네 번째 슬롯은 스테이션 4가 쓰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매체에 4명의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분할이라고 부르는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굉장히 고속의 채널을 여러 명이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합칩시다. 사실은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세스가 4개가 각각 한 스테이션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면 2세대 이동통신인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을 했느냐? 이 하나의 프리퀀시에 또 넷으로 쪼개서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은 압축을 한다라는 디지털 과정을 집어넣어서 10분할도 할 수 있으니 FDMA 더하기 TDMA는 더 많은 수용자를 집어넣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의 기술만으로 단독으로 쓰지 않아요. 앞쪽에서도 우리가 토폴로지며 다양한 것들을 섞어서 쓴다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는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가 주파수를 나눴다면 시간 단위로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2세대 이동통신이었어요. 그리고 3세대 이동통신에서 굉장히 특이한 기술이 나왔으니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고 부르는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코드예요, 코드. CDMA는 FDMA나 TDMA 같이 물리법칙을 쓰기는 쓰는데 FDMA는 무자르듯이 주파수를 잘랐고요. TDMA는 무자르듯이 타임을 쪼갰다면 CDMA는 군사기술에서 나왔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내가 데이터를 쏘지 않으면 무선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소량의 시그널들이 흘러가요. 내가 뭔가 데이터를 보내면 많이 흘러갑니다. 누적이 된다는 스킴이 들어가는데 통상 암호화를 할 때 이 기술을 많이 썼었어요. 암호화라는 단어를 썼죠. 자, 그럼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0과 1 기준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CDMA가 동작을 하는 걸 보여주는데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실제 코드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 스테이션 1이 데이터를 보낼 때에 본인이 보낼 데이터에 코드를 곱합니다. 스테이션 2도 코드를 곱하고 스테이션 3도 스테이션 4도 코드를 곱하죠. 이 코드가 굉장히 재밌는데 본인의 코드에 본인의 코드를 곱하면 1이 나오는데 본인의 코드에 다른 코드를 곱하면 0이 됩니다. 뭔 소리입니까? 본인의 코드에 대해서 본인의 코드를 주어줬을 때만 반응을 하고 다른 코드를 주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송신할 때에도 C1을 곱해야 되고 수신할 때에도 C1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암호화 기술인 거예요. 내가 C1을 알면 이 데이터를 풀 수가 있어요. 내가 C1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드가 곱해진 데이터는 무선 차원에서 이렇게 더해진다고 보면 돼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쏴버렸어요. 무선에서는 이게 차곡차곡 더해진 값들, 무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워낙 CDMA가 무선 쪽에서 많이 쓰니까 미디움에서는 이것들이 차곡차곡 더해진 값을 썼는데 한번 봅시다. 예제를. 코드 1, 코드 2, 코드 3, 코드 4 보는 것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보낼 데이터가 있을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데이터 비트 0을 보낼 땐 마이너스 1을 코드와 곱하고요. 2를 보낼 때에는 플러스 1을 코드에 곱합니다. 보낼 게 없으면 0을 곱해요. 따라서 보낼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보낼 게 있으면 뭔가 나가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더 보내려는 노드 2개와 사일런스와 플러스 1을 보내려는 2개가 있죠. 스테이션 1에서 마이너스 1을 보내기 위해 코드 1과 곱하니 마이너스 1로만 이루어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를 무선에 내보냅니다. 스테이션 2도 마이너스 1을 본인의 코드에 곱해서 4개의 비트로 되어 있는 거를 내보냅니다. 4개의 값으로 되어 있는 걸.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4개를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쐈어요.
무선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신하는 쪽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4개가 만들어낸 합집합인 거고 합의 개념인 거고, 받는 쪽에서는 스테이션 2라 그러면 본인의 코드를 곱하고요. 다시 이거를 더합니다. 즉 따라서 모두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코드 사이즈가 4니까 4개의 값이니까 나누고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취해서 제로의 값을 받는 겁니다. 합쳐져 있는 거에서 본인의 코드를 곱해서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거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스케일링 다운 해가지고 코드의 개수만큼 4니까 줄였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이니까 보낼 데이터는 0이었다는 것을 추출해내는 거죠.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기술이 군에서 암호화 기술로 만들어졌던 거를 민간으로 이양을 했고요. CDMA나 FDMA나 TDMA보다 드라마틱하게 용량이 개선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용량은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 기술이 3세대 이동통신에 들어갔고요. 3세대 이동통신이 결국 이제 IMT 2000이라고 부르는 기술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해서 이동통신 휴대폰과 이동통신 장비들을 수출하는 데 협격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4세대 이동통신인 경우에는 이제 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라는 스킴도 나오고요. 5세대인 경우에는 이것들이 좀 더 강화되고 주파수도 많이 쓰는 기술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통신인 경우에 결국은 이렇게 4개짜리 코드를 쓰진 않아요. WIRC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큰 64개, 128개의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CDMA를 사용을 하는 게 3세대 이동통신이지만 CDMA만 쓰는 건 아니고요. FDMA, TDMA에 CDMA까지 하이브리딩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봅시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면 내가 보내는 거는 0 아니면 1 하나인데 무선에 내가 나간 건 몇 개예요? 4개가 나갔어요. 4개가.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스테이션 1이 1kbps/s로 통신을 한다 그러면 스테이션들이 무선, 유선, 이 미디움은 속도가 얼마야 되느냐면 4kbps/s예요. 4배가 빨라야 돼요. 4배가. 따라서 64나 128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스테이션 하나가 전송 속도가 1mbps/s라면 얘는 64메가, 128메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프로세싱 파워가 막강해야 돼요. 결국은 이러한 프로세싱 파워가 막강한 거를 인간이 구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3세대 이동통신이 CDMA가 주류였는데 4세대로 넘어갈 때 CDMA는 일부에서 사용을 하고 주류 기술로 쓰이지 못해요. 이렇게 복잡해서는 고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기술들은 그렇게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진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고요. 현재 여러분들은 5세대 이동통신 세상을 살 수 있고, 하지만 과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CSMA-CD는 아직도 유선에서, 그 다음에 CSMA-CA는 무선랜에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매일매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하나에 이 모든 기술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바라볼 때 참 위대한 물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2번째 주차 수업 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